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세와 동행하라. 10년 전 시카고 호수 옆에 악명 높은 S자 호숫가 도로를 운전하면서 나는 추세와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어떤 경우이건 추세와의 동행은 생존의 기본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다. 도로를 개선하기 전에는 그 커브 길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왜냐하면 두 번에 걸친 굴곡이 너무나도 급격해 마치 이자 형태였는데 그 길을 운전하기란 몹시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힘들었던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파른 길을 내려오면서 운전대를 대충대충 돌렸다. 급기야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반쯤 건너갔다. 황급히 운전대를 꺾어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려다 너무 돌린 나머지 이번에는 오른쪽 차선을 침범했다. 사고를 막으려 왼쪽 오른쪽으로 차를 급히 움직이면서 나는 문득 추세와 동행한다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오랫동안 추세와 동행한다는 법칙은 나로 하여금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게 해준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내가 달리던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차들과 나란히 달린다면 궁극적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차선을 달리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주식시장도 이와 비슷하다. 일단 시장이 추세를 형성했을 때는 시장의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매매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분명히 사고가 난다. 어떤 시점에서건 주식시장은 두 가지 국면 중에 하나에 속한다. 즉 상승 추세이거나 하락 추세인 추세 국면 아니면 아래 위 좁은 범 위에서 오락가락하는 비추세 국면이다. 그런데 일단 시장이 추세 국면이건 혹은 비추세 국면이건 어느 한 국면에 접어들면 다른 국면으로 바뀌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나의 추세가 소멸되고 새롭게 다른 추세로 반전될 시점을 말해주는 다양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지표가 존재한다. 추세가 한번 만들어진 상태에서 투자자가 추세에 맞서 매매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이 단기 추세이건 중기 추세이건 이에 맞서 매매하기란 무척 어렵다. 이렇게 불리한 점을 극복하려면 투자자로서는 운이 좋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상승 추세일 때는 매수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로 상승 추세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정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정의된다. 여기서 가격이 추세를 형성하며 움직이는 한 속도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51에는 45도 각도의 사선이 그려져 있다. 이 사선은 가장 이상적인 상승 추세의 중심선이 된다. 상승 국면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항상 가격은 두 단위 상승하고 한 단위 조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그리고 결코 두 단위 이상 조정을 보이지 않는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이처럼 지극히 단순한 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와 정반대이다. 하락 추세일 때 매도했다면 수익을 얻을 확률은 자동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항상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얻을 확률이 유리한 방향이라면 하락 추세에는 지지선이 존재하지 않고 상승 추세에서는 저항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오늘의 주도주와 내일의 주도주는 다르다.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관찰해 그 중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반복될 확률이 50% 이상인 패턴을 발견했다면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고해서 반드시 돈을 번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은 포지션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주도하는 주식을 관찰할 때 노련한 투자자들은 그 주식의 움직임 가운데 패턴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주도주를 매매한다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도주를 뒤따르는 주식을 매매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주도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과거에 이 주식의 움직임을 뒤따랐던 후발주를 매수한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후발주들의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얻는다. 후발주 그룹은 주도주의 움직임을 얼마나 빠르게 뒤따르는가, 주도주의 움직임을 얼마나 자주 뒤따르는가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어떤 후발주가 주도주를 가장 뒤늦게 추종하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뒤늦은 후발주가 더 이상 주도주를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주도주의 강세가 끝났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후발주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 주도주는 개별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도주의 움직임을 관찰해 매매하는 전략에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주도주로서의 위치가 약해진다는 점이다. 주도주의 위치가 흔들리다가 결국 다른 주식이 주도주 자리를 넘겨받게 된다. 주도주가 어느 시기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다른 주식에게 지위를 넘겨주는지를 파악하려면 후발주, 특히 가장 늦게 주도주를 따르는 주식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신고점을 넘어서면 후발주들이 상승한다. 그리고 덩달아 가장 뒤늦은 후발주의 주가도 움직인다. 이때 상승 움직임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도주가 일주일에 5% 상승하면 가장 뒤치지는 후발주는 일주일에 2%육 상승하는 시기다. 만일 가장 뒤처지는 후발주가 더 오르지 못하고 되레 조정 양상으로 접어든다면 전체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이제 끝났다고 판단해야 한다. 주도주의 움직임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장 가깝게 주도주를 바짝 뒤따르는 주식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도주의 상승세가 멈추었다면 주도주를 바짝 뒤따르는 주식이 어떤지 살펴보라. 주도주는 더 상승하지 않는데도 즉각적인 후발주들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 시장의 선도 세력은 지금까지의 주도주에서 다른 주식으로 옮겨간다. 현재의 시장 주도주는 곧 후발주의 위치로 내려간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너무나도 많으므로 주도주를 개별 종목의 움직임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산업별로 파악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베런이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는 나름대로의 산업 분류를 가지고 있다. 이들 산업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를 가중 평균한 산업지수를 분석하면 각각의 산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쉽다. 상대적인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은 선물 시장에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선물 상품 안에서 기간별로 분석할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다른 선물 상품을 비교할 수도 있다. 오늘 시장의 주도주라고 해서 그것이 내일도 주도주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후발주가 단순히 주도주를 따를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후발주를 매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주도주의 위치가 흔들리는 기미가 나타난다면 주도주를 바짝 뒤따르는 후발주들이 여전히 상승세인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장 뒤늦게 주도주를 따르는 후발주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현상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전체 시장의 상승세가 이제는 끝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 이제까지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몇 차례나 되는가? 물론 처음에 매매를 계획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확했다. 하지만 막상 최초의 포지션을 잡자마자 당신은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매매는 시장 가격과 비교할 때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처럼 실패한 매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손해보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고 그 돈으로 다른 매매를 모색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더 낮은 가격에 추가로 포지션을 늘릴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대부분의 경우 나는 기존의 포지션을 청산해버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보유하고 있으라고 권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매수하는 방법, 즉 물타기를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추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하락하는 추세에서 평균 손실을 줄이려 노력한다. 사실 주식시장의 옛 속담에는 비싼 가격인데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더 싼 가격이라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가격에 추가로 사들여 손실을 평균하려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실패하기 마련이다. 과연 물타기 전략이 유용한지 따져보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추가로 매수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일은 종종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추가로 매수해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회사가 절대 파산하지 않아야 하며 혹은 어떤 경우이건 그 회사의 지분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약간이라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물타기를 해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데 때때로 물타기에서 매매 규모나 시간과 관련해 미묘한 문제가 많다. 그러기에 사실상 물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는 일도 벌어진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매매한 계약 규모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처음에 포지션을 잡았을 때 몇 계약을 매매했던가? 만일 오로지 1계약만 매매하기로 결심했다면 물타기를 할 필요도 없다. 시장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건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건 상관없다. 하지만 만일 1계약 이상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할 때도 있다. 당신이 50계약을 매매하는 투자자라고 하자. 이럴 때 한꺼번에 똑같은 가격으로 50계약을 몽땅 사들일 수 있고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가격으로 조금씩 나누어 사들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를 생각해보자. 어느 날 당신이 이용하고 있은 기술적 지표가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기에 그 종목을 매수하려 한다. 이때 사들이려고 계획했던 규모의 일부만을 특정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남은 물량은 그 가격과는 다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금씩 서로 다른 가격으로 사들인 결과 전체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과연 물타기를 한 것인가? 기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 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체 매수 단가를 낮추었으므로 물타기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당초 계획했던 매수 규모를 다 사들인 다음날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또다시 대규모 물량을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추가로 사들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물타기가 된다. 물타기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것은 물타기와 포지션을 피라미드로 쌓아가는 것의 차이점이다. 물타기는 시장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때 추가로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려는 일을 말한다. 반면 포지션을 쌓아가는 일은 시장의 추세와 똑같은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예컨대 상승 추세일 때 매수 포지션을 늘려가는 것이 포지션을 쌓는 일이다.